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부진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기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AI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2차 전지 주가를 전기차 판매량과 연동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전 세계 ESS 시장 확대가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등한 2차 전지 관련 주가가 내년에도 상승세 이어갈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높아진 가운데 아파트 대신 빌라와 오피스텔이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 연립 다세대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약 19%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빌라 매매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되밀렸어요. 다시 4,000선 내줬네요. 네, 낙폭도 내줬습니다. 컸네요. 네. 예, 미국발 오라클 쇼크가 다시 한번 불어닥치면서 국내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3% 하락한 3,994.51에 코스닥은 1.07% 하락하면서 901.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수급을 보면 오늘 개인이 사자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핵심은 오늘 오라클 쇼크 영향인데, 이 오라클 쇼크가 뭐냐면 오라클이 지금 미국 미시간주에 짓고 있는 1기가와트 네.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 투자자 중에 하나가 블루아웃 캐피털이라는 곳인데, 이 블루아웃 캐피털이 이 프로젝트에서 이탈한다는 소식이 그러니까요. 네. 전해지면서 예. 오라클 쇼크가 촉발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상징적인 게 이제 오라클과 오픈 AI가 3천억 달러 규모 투자 협약 맺으면서 이제 지어지는 이 프로젝트인데, 네. 최근에 이제 똑같은 양상인데 막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게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출 기관들이 조금 더 부채 조건을 엄격하게 요구를 했고, 이로 인해서 블루아웃이 프로젝트에서 발을 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또 투매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오라클은 물론 해당 이슈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을 냈지만 뭐 한 번 돌아선 투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네.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장 시간이 끝나고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참 좋았거든요. 역대 분기 최고 네. 실적이었는데 네. 이 오라클발 충격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게 전혀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할까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초반에 좀 낙폭이 컸다가 좀 낙폭을 다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 호실적 영향을 받아서 좀 그 상승한 채 마감했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데, 이거는 오늘 밤 뉴욕 증시의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도 네. 시간 외에서 주가는 급등을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어쨌든 이 AI와 관련해서는 오라클발 충격도 있지만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도 이제 오늘 밤 미국 정규장에서 네.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밤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이 뉴스가 눈에 띄던데요.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올해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식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코스피가 4,2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된 셈이죠. 그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67%는 평균 912만 원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33%는 685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고요. 네. 그러면 수익을 본 투자자 가운데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투자자들은 54.4%,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본 분들은 32.3%. 네. 1000만 원을 넘는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분들도 1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이 개인 투자자들의 희비가 가장 엇갈린 종목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다 매도한 투자자 가운데 81.4%는 평균적으로 25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 네. 18.6%는 평균 1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수익 실현 고객들 가운데서 이제 매도 단가를 보면 네. 7만 원에서 8만 원대가 35%, 5만 원에서 6만 원대가 34%, 9만 원 이상이 30.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가가 11만 원 이상으로 고점을 찍었던 시점에 매도하셨던 그 비중은 0.5% 정도에 네. 그쳤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손실을 보신 고객들의 매수 단가를 보면 5, 6만 원대 비중이 53%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7, 8만 원대는 32%, 9만 원대 이상은 14.4%로 집계됐습니다. 네. 요게 이제 매수와 매도 시점이 희비를 가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9만 원 가까이 주가가 한때 올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쭉 빠지면서 5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5만 원대 언저리에서 횡보장세를 이어갔고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을 해서 그렇죠. 네. 연말이 가까울수록 상승 탄력이 확 올라가면서 11만 원대까지 올라섰었죠. 네.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이처럼 1년 사이에 컸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고 매도했는지에 따라서 네. 투자자들의 희비가 갈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또 수익과 손실 상위 종목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올해 고객수 기준 코스피 수익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됐고 반대로 손실 상위 종목에도 이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등이 이름을 네. 올렸습니다. 자, 이제 환율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상승 압력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제 이러다가 1,500원 선도 위협할 것이다. 네. 이런 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환당국은 이제 그 또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네, 예. 오늘 오전 관계 당국이 모여서 또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인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혁원 금융위원장, 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고요. 참석자들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네.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환당국이 이렇게 반복해서 대책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외환시장의 간접적인 개입 효과가 이런 회의를 여는 것만으로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뭔가 당국이 시장 개입성 조치를 할 것이라는 시그널로 이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네. 아울러서 오늘 이 또 긴급회의를 연 것은 내일로 예정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여기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점검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들은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네. 향후에 미국과 일본의 이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국내 금융 외환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이 내린 1,477.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각종 정책적 수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대책 오늘 나온 게 있나요? 네, 오늘 추가 대책 어떤 게 나왔죠? 발표됐습니다. 지금 외환당국이 보는 거는 원달러 환율을 자극하는 원인이 단기적인 수급의 문제에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좀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즉 달러가 시장에 풀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 문제다. 그래서 원활한 달러 수급에 좀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의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의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입니다. 네. 금융사와 수출기업, 외국계 기업 등에 적용해 왔던 외화 규제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완화를 해서 시중의 외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목표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일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이제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은행들의 대응 여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외화로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일정 수준의 외화 유동성을 확충하도록 늘 은행에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요거를 테스트했었을 때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충족하도록 이제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 제도가 결국에는 은행들이 달러를 필요할 때보다 더 많이 보유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이 조치를 완화한다. 즉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예.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행도 달러 가지고 있지 말고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풀어서 공급하라. 라는 유인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그 외국한 은행을 통한 선물한 포지션 제도도 조정을 합니다. 현재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한 포지션 비율 규제가 75%인데 이걸 네. 200%로 완화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네. 이제 선물 외환 자산에서 선물 외화 부채를 뺀 것이 선물환 포지션인데 네. 추가적인 외화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이 역시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고요. 지금 외국한 은행이 수출 기업의 국내 시설 자금뿐만 아니라 그 경영 운전 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 대출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을 하면 역시 이것도 국내의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허용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네. 중요한 거 외국인이 별도 이제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서도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지금 추진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도 곧바로 한국 주식을 사게 만들므로써 조금 더 달러 자산이 국내에 좀 풀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 대기업들과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 열었다면서요? 네,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7개 대기업 관계자들과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환율 상승의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 게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풀지 않고 묶어두고 있다. 이 부분이 네. 지목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긴급 간담회를 연 것도 이런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달러 수급을 위한 협조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해서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네네. 기업들이 좀 환류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예를 들면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라든지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지원 방안이 이 자리에서 거론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최근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테러 협박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삼성전자 그리고 이재용 회장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경에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겠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글쓴이는 해당 글에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요. 경찰은 즉각 삼성전자 본사에 경찰관을 투입을 해서 CCTV 확인하고 여러 정황들을 이제 확인한 끝에 위험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을 강화하는 조처로 상황을 일단 마무리 지었는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네네. 카카오도 그렇지만 네이버, KT에도 최근에 그 폭파 협박이 잇따랐었죠. 오늘도 이런 삼성전자 이재용을 상대로 한 협박 역시 비슷한 사건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 주가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도 2차 전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뭐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배터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자, 내년에도 2차 전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련 섹터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한 3개월 정도의 주가 추이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네. 포드의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네. 관련주들이 좀 꽤 빠졌어요. 네. 빠졌는데 전체적인 올해 배터리 관련주들의 바닥 시점은 5월달이었고요. 네. 5월달로부터 보면 뭐 거의 2배 정도 오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꽤 있고 최근 3개월로 따지면 오늘 꽤 빠졌기 때문에 네. 한 20-30% 네.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 30-40% 이렇게 네. 올랐습니다. 예. 2차 전지가 재작년이었나요?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였죠? 2년 전이죠. 2년 전.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좀 좋지 않다가 네. 네. 그 해에 연초부터 급등했다가 네. 한 중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 이상 네. 주가가 빠졌죠. 주위에 이제 한참 좋을 때 샀다가 네. 더 오르길 기대했다가 굉장히 마음고생한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올라간다고 좋아하긴 하던데 일단 이렇게 2차 전지 살아나는 이유를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2차 전지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설명을 ESS는 해주신다면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네. 이 ESS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네, 핸드폰 네. 충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ESS 이 배터리의 ESS, BESS라고 하거든요. 네. 이 ESS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네. 전 세계가 이제 그 발전 설치가 대부분 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재생에너지는 이제 껐다 켰다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작게 불 때 뭐 그리고 낮에는 태양광 밤에는 안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ESS가 사실은 붙어줘야지 안정적인 이 그 전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ESS는 구축할 수가 생산된 있죠. 전력을 저장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거를 꺼내서 그렇죠. 쓰는 네, 거니까 네. 재생에너지 갈 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어쩔 그렇죠. 수 없이 ESS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ESS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급증할 것 같다는 그 시장의 예측이 있습니까? 원래는 사실은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에서 보면 전기차가 사실은 거의 90% 네. 전기차용 배터리가 네. ESS는 이제 한 10% 정도 수준 네. 이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으로 보면 뭐 네. 다른 작은 뭐 IT에 사용되는 거인데 그걸 제외하면요 9대 1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대 2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8이 그러면 8이 전기차 쪽이고 네, 네. 그러니까 ESS가 한 20%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네.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이게 이제 한 2, 3년 내에 7대 3 정도로 30% 수준으로 올라가고 네.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거의 그 35%에서 40%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단기간에는 전기차가 좀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 때문에 네, 네. 반면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때문에요. 네네. 반면에 이제 이 ESS 수요는 굉장히 계속 크게 늘기 때문에 네, 미국. ESS 쪽은 보조금을 2032년까지 주거든요. 네. 전기차는 없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S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 시장이 이제 전기차 향만큼이나 중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요. 이제 큰 어떤 좀 이동이 좀 일어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조금 더 짚어볼게요. 그 ESS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투자라든가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꼭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될 게 네,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ESS 수요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ESS 수요 증가의 한 원인. 하나의 원인이긴 한데요. 전력 수요의 증가 때문에 ESS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등치시키면 안 되는 게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원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발전은 ESS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ESS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최근에 일어나는 전력 발전원의 증가가 대부분 다 풍력,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네, 특히 네. 태양광이 지금 네. 압도적으로 설치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태양광은 이제 낮에만 반짝하고 밤에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낮에 반짝할 때 너무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담는 거죠. ESS는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네, 저장 저장만 장치. 예.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방출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중국까지도 지금 ESS 설치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배터리의 단가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네. 이제는 배터리하고 태양광, 풍력을 같이 설치를 해도 충분히 이제 수익성이 나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쓰는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이 다 쓰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햇빛의 문제잖아요. 결국 네. 태양을 네. 떠 있는 동안에 가능한 건데 네. 이게 이제 북유럽이나 이렇게 이제 그 해가 많이 있지 않는 계절적으로 특히 그런 네. 경우는 태양광이 절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 쪽은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아, 북유럽의 뭐 네.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이런 쪽은 사실은 태양광 설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네. 이제 그런 소수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태양광은 지금 전 세계 설치량이 올해 아마 1년에 한 500기가 이상 설치가 될 겁니다. 네. 500기가가 어떤 규모냐면 우리나라 기가. 우리나라 네. 전체 발전 용량이 140기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3배 이상 많은 그 양이 한 해에 어허.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는 태양광은 아예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이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네. 거기에 이제 풍력이 한 100기가 정도 되니까 네. 연간 한 60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이제 신규로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담아야 되는 네. ESS 설치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AI 전력 수요가 ESS 수요를 더 견인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지만 근본적으로 더 큰 거는 재생에너지 그렇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때문에. 급증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방향성은 확실히 정해진 거는 맞네요. 네, 뭐 네. 그거는 이제 확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기차 이퀄 전기차 이꼴 배터리에서 네, 배터리 이렇게 하나가 해가지고 더 붙는 거죠. 전기차가 안 되면 배터리도 안 된다고 네. 생각했는데 이제 그 등식이 깨지고 그렇죠. 방향성은 재생에너지로 가니까 네. 전기차가 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2차 전지는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업계에서 재생에너지에 점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요. 이미 그렇죠. 판이 네. 그 시장이 아예 그냥 재생에너지 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2, 3년 보면 ESS보다 조금 더 먼저 온 게 전력 네. 기기들이에요. 전력 기기요. 예, 그러니까 뭐 인버터, 컨버터, 뭐 전선 아하.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효성중공업부터 뭐 LS 쪽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이제 그런 인프라가 이제 많이 깔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ESS 이제 설치가 많이 늘어나는 지금 그런 이제 네. 국면이라서 이거는 네. 그냥 큰 흐름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다시 뭐라 그러죠? 재사용할 수 있는 걸 이제 2차 전지라고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2차 전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종류가 이제 안에 보면 네. 그러니까 소재를 가지고 이제 주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했던 게 삼원계 배터리라고 합니다. NCM인가요? 네, NCM, 니켈, NCA, 망간.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쪽이 이제 주력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은 그쪽은 우리보다는 좀 후발주자고 네. LFP 배터리, 네네. 네, 인산철 배터리를 리튬 인산철 기본으로 배터리, 이제 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ESS가 주로 이제 그 LFP를 가지고 지금은 세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LFP는 단가는 좀 싸고 어허. 수명은 좀 깁니다. 아, 그리고 네. 화재 위험성이 좀 낮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ESS가 LFP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네. 중국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지금은 이제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CATL 같은 닝더스타이 같은 게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CATL뿐만 아니라 뭐 고성이라는 업체도 있고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이 밀렸죠 많이. 네. 원래는 사실은 삼원계 배터리가 우리 업체들이 ESS 시장에 절대 강자였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지용도가 불이 많이 났잖아요. 네. 국내에서 ESS 네. 설치를 하면서. 네. 근데 이제 때마침 이제 전기차 시장이 그때 붐업이 되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이 뭐 이쪽은 작으니까 ESS 쪽은 전기차에 집중을 한 거죠. 네. LFP는 버려버리고. 아. 예, 근데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중국이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다행히 네. 이제 한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LFP 지금 라인을 많이 깔고 있고요. 네. 국내도 일부 좀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들어가는데 다행히 그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그 배터리라든지 네네. 이런 장벽을 많이 쳤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LFP로 만든 네. ESS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네. 네. 어쨌거나 지금 2차 전지의 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네. 그 소재들의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2차 최근에 전지 좀 주가가 오르고 좋을 있어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닌가요? 뭐 그건 때에 따라 다른데.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소재 가격이 줄기차게 빠진다는 말은 수요가 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바닥을 찍고 삼원계도 마찬가지지만 LFP는 그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재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수요가 좀 탄탄하구나 생각보다 이제 그거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런 안 좋은 최악의 지점은 지났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선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리 좀 바닥에서는 반등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글로벌 ESS 시장이 한 5년 내에 한 5배 정도 성장할 거라 이런 전망치도 나오던데요. 5년 내에 5배면 뭐 네. 엄청난 수치인데요. 네. 네, 뭐 저도 그렇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SNE 리서치인가에서 발표한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네. 특히 이제 중국의 예. 설치량 증가가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는 이제 중국에 접근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을 보면 그보다 좀 작은데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의 설치량이 많다는 말은 네. 그만큼 이제 글로벌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재 가격이 움직이죠. 네. 네. 예. 어쨌거나 전기 자동차 혹한기를 잘 견뎌낸 이제 우리 배터리 앞으로 ESS하고 전고체로 새 판을 짰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전고체는 또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전고체는 네. 일단 그 우리가 쓰는 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고체가 아니거든요. 네, 액상을 통해서 이제 쓰는 거라서 네. 이게 이제 고체로 가게 되면 그 화재 위험성이 이제 확 낮아지죠. 그러니까 양극, 음극, 전해질 네, 왔다 네, 갔다 네. 하는 거 이 전체가 다 고체화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지금은 물론 뭐 반고체를 일부 지금 쓰고는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중간 단계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에너지 밀도도 확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좀 아주 그 궁극적으로는 로봇이라든지 뭐 UAM이라든지 네, 네. 차기에 나오는 기술들에 있어서는 UAM이면 도시 항공에서 그러니까 떠서 이제 날아가는 소형 다니는 거. 항공기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드론이 훨씬 더 커진 규모 이제 이런 건데 그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동력을 필요로 하고 네. 로봇도 사실은 뭐 1시간씩 충전하면 그걸 네.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그래도 너무 번거롭죠. 하루 정도는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그렇군요.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러면서도 이제 전고체예요. 불이 안 나야 돼서 네. 이제 그쪽은 이제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이제 가격이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아마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초기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 업체들이 지금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 네. LMR 배터리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다. 망간이 많이 들어간 네, 배터리. 네. 요게 이제 LFP의 대항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한 2028년 정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 좀 K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제가 좀 밝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로는 AI 전력 공급을 다 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이제 원전으로 회귀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고 하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그 수요가 과거보다는 과거 굉장히 암흑기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이제 개선이 됐죠. 개선이 됐는데 이제 원전이 이게 이제 인터벌이 굉장히 길잖아요. 인터벌이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는 15년 정도 이상 걸리고 네. SMR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수용 아직 원자로, SMR은 네. 개발이 아직 완성이 안 된 네.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예, 예. 2032년 정도부터 아마 뉴스케일의 첫 기가 가동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원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동이 되어봐야 네. 거기서 나오는 전력의 생산량 그리고 생산 단가 그리고 폐기물 안전 이런 것들을 그렇죠. 검증을 그거 할 참 수가 중요하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32년이면 예. 과연 그때 가서 AI의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는 네.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기대감은 가지고 있으나 네. 현실적으로 당장 지금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은 그 재생에너지하고 ESS가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네. 네. 아까 그 중국의 아까 뭐라 그러셨죠? 리튬 인산철 생산하는 그게 이제 사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CATL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본 것 같기도 네, 3분의 1 정도 그 넘습니다. 정도. 네, 네. 그러면 또 좀 가격 경쟁력도 확실히 있고요. 네. 그렇게 저가 공세에 우리나라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은 굉장히 이제 확대될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네. 일단 그 중국 업체하고 우리가 그냥 맞대응할 수 있는 그 상대는 아니에요. 네. 워낙 그 이제는 거인이 돼 버려 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우리가 지금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넘어설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죠.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중국의 배터리가 넘어오는 거, 중국 전기차가 넘어오는 걸 아예 거의 차단했거든요. 그게 이제 배터리 쪽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유럽은 아직 좀 열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럽이 지금 내년 1월에 아마도 일부분의 장벽을 좀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무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기업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을 좀 의무화할 것 같아요. 일부를.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반드시 EU 영내에서 몇 % 이상을 해라. 그러니까 로컬 컨텐츠를 뭐 쉽게 얘기하면 장벽이죠. 네네. 그런 장벽을 아마 세우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발표를 염두에 할 두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EU 영내에 우리 업체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업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죠. 예. 물론 중국 업체들도 EU 영내에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네. 일정 % 이상을 하라고 해버리면 중국 업체들과 한국 업체들 간의 가격 격차가 가격 경쟁력이 이제 많이 줄어들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이제 팩트입니다. 네. 정말 2차 전지로 쏠림이 심했던 때가 있었고 네. 이제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이제 다시 그런 게 오는 건가 궁금하기도 한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앞으로 이 섹터에 접근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기차가 사실은 배터리의 전부였는데 네. 이제는 ESS가 들어왔고 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휴머노이드라든지 UAM이라든지 또는 지금은 이제 선박 관련된 구동 장치들도 배터리로 하자는 지금 네. 것들이 많이 확산이 네,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 쪽의 수요는 사실은 진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 범위가. 네. 그래서 큰 흐름은 좋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과 우리가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대응을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사실은 한국 업체들이에요. 네,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긴 그림을 보고 좀 네. 긍정적으로 투자하시는 지금의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간 통계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12월 3주차 오늘 나온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살펴볼 텐데요. 서울 상승률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0.18%입니다. 지난주도 0.18%니까 사실상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0.18% 주간 변동률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하락은 아닌데 상승폭이 확대되지도 않고 축소되지도 않은 딱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네. 모든 아파트들이 멈춰 있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통계가 이러니까 뭐 구별로 살펴보게 되면 서초구는 0.23에서 0.24%, 네. 0.01%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강남구는 0.19%로 0.04%포인트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각 구별로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을 보게 되면 비슷한 거고요. 크게 뭐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크게 떨어지는 분위기도 아니고 크게 올라가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분위기고요. 인천은 0.03%인데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06%, 네. 미추홀구가 0.05% 큰 변동이 없습니다. 평균대로 그냥 비슷한 거고요. 경기도는 평균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네. 부천 오전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4%가 나왔고요. 그래요. 파주가 마이너스 0.14%입니다. 근데 평택은 지난주가 마이너스 0.22%였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9%.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분당구나 용인 수지구는 여전히 0.4%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경부 라인 남부축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 주 눈에 띄는 지역들은 지방에서 울산입니다. 울산이 평균이 0.2%, 지난주가 0.15%니까 일주일 만에 0.0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울산에서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옥동, 신정동 교육 환경이 좋은 남구인데 네. 남구는 0.29%, 네. 최근 지방에서 0.29% 나온 건 저는 최근 한 1년 동안 처음 본 것 같은데 상당히 네.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구도 0.16%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울산이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약간 반등을 하는 걸까요? 뭐 한 주 보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의 흐름을 네. 보게 되면 이게 네. 한 주만의 상황은 아닌 것 아, 같고요. 그래요? 네, 예. 지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과 이제 시세를 좀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 알리리사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우리가 이제 평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시세가 6월이 3.3제곱미터당 1,392만 원인데 네. 최근에 1,415만 원으로 1.65% 정도 가격이 좀 상승한 거로 나오고 있고요. 울산은 1.3%. 물론 뭐 서울에 비하면 뭐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1%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보더라도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1억 이상 올라간 아파트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울산 또한 1억 이상 올라간 아파트들이 곳곳에 물론 그중에서도 좀 인기 있는 브랜드 아파트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작년 대비 한 29% 정도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빌라 시장도 조금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비아파트 시장 좀 살펴볼까요? 빌라도 회복은 되고 있고요. 뭐 서울 기준에서 보자면 회복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뜨겁다. 굉장히 좀 그래요? 활성화되고 빌라 있다. 시장이요? 네네. 네. 그 최근에 제가 오늘 또 어떤 기자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전세 사기 여파로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었나요? 힘들었죠. 네. 전세 사기 여파에 허그가 보증보험 한도도 낮추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지방은 좀 어렵습니다만 서울을 보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제가 앞서서
좀 활발하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네. 현장에 가보게 되면 특히 노량진이나 흑석 같은 네. 동작구 한강벨트의 빌라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북새통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정비 사업에 네. 달려 있는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정비 사업 속도를 18.5년에서 12.5년으로 줄이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사업 절차를 간소화시키니까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네, 네. 이번에 지정된 곳이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빌라는 빠지는 거죠. 그러면 전세 끼고 투자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빌라는 입주하지 않고 전세 끼고 빌라가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만이었군요. 네네, 이번에. 네. 물론 2020년, 2021년에 지정된 곳들 재개발 구역들은 여전히 빌라도 입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 지정된 10월 그 15일 제외한 이네요. 지정된 서울 전역에 대해서는 네. 아파트는 빠졌기 때문에 빌라는 빠졌기 때문에. 빌라는 빠졌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군요. 투자할 수 있다라는 투자 상품으로 인식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경매 시장도 빌라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최근에 광진구에 네. 서울의 광진구 자양동의 한 빌라 같은 경우에 전용 52제곱미터입니다. 매물 감정 가격이 6억 9천만 원 정도. 6억 이게 9천 20평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52. 전용 52면 3.3을 나눠야 되니까 그렇죠. 한 네. 15평 정도 네, 네. 정도 되는데 감정 가격이 6억 9,200만 원이었는데요. 네. 낙찰 가격이 9억 6,100만 원. 낙찰 가율이 전용 면적 15평 정도 되는 빌라가요? 네네. 138.9%. 보통 우리가 경매는 좀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감정 가격이 있는데 감정 가격에 거의 약 140% 정도 지불했다는 거니까 네. 물론 감정 가격이 6개월 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세 번째는 이게 규제 지역에서 빌라 경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구역에서도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네. 최근에 또 하나가 인수 조건 변경을 허그가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그가 받아야 될 돈이 2억입니다. 네. 1억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럼 1억 받고 1억이 모자라잖아요. 네. 기존에는 그 모자란 걸 인수받은 낙찰자한테 야, 내 돈 1억 더 줘. 라고 하는데 네, 네. 최근에는 이거 포기할게. 우리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빨리 경매 받아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그가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예. 왜 이렇게 되냐면 아무도 낙찰 안 받으려고 하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가 들어가서 예. 내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되죠. 네. 이게 허그가 나는 내 돈 받아야 되니까 끝까지 받을래라고 하면 아무도 경매 안 들어오는데 허그가 내가 손해 볼 테니까 그냥 경매하세요라고 해서 최근에 이런 빌라들이 또 많이 활성화되고 그렇군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요. 네. 또 구상권 아파트.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확률이 한 20-30%밖에 안 되니까 네. 결국에는 혈세로 또 도와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아파트가 조금 이제 틈새 시장처럼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서울 쪽은 그렇습니다. 네.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은 상당히 지금 과열된 상황입니다. 네. 그 갈 곳 없다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다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 월세 그 전세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서 이거는 예. 서울도 문제고요. 네. 전국적으로도 지금 점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되는데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22% 정도 줄었고요. 전세 가격은 4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왜 전국으로 말씀드렸냐면 이제 올해는 뭐 사실상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2026년 내년을 보게 되면 올해 전국적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7만 가구 정도였는데 네. 내년은 21만 가구로 28% 감소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지방도 이제 입주 물량이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서울은 4만 2,684가구에서 2만 8,984가구로 32% 정도 줄어드는데 네. 더 문제는 이게 임대 아파트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 실제로 임대 빼고 네. 아파트는 17,000가구 정도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네. 더 문제는 2027년은 10,000 가구 정도, 1113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네. 2028년은 8,3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은 줄어들 예정이니 앞으로 3년간 절대적인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요. 그나마 나오는 신축 아파트도
그 전세 대출이 막히잖아요. 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정부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세입자는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네. 또 그림의 떡이 되고 기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또 갱신해서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오니까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내년에도 전세난이 좀 심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되고 정부도 이에 따른 어떤 대책 예를 들자면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서 전세 물량을 좀 늘려주는 방안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장기를 한 게 네. 이제 그 자동 말소되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년 3월부터 도래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런 집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매매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와주면 좀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리고 기존의 전세 물량이 이제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본인들이 들어가 산다 하더라도 만약에 3주택이면 2주택은 남아 있는데 그 물건이 전세 물건은 살아 있는 거 아닌가요? 살아는 있는데 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요. 계속 눌러 앉아서 나와봐도 새로운 매물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매물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제 딸이 결혼한다. 집을 구해야 되는데 신축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고 네. 구축의 전세 매물들은 살던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으니까 안 나오고 네, 네. 또 집주인들은 실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본인이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일단 보증금 먼저 네네. 지급해주고 나중에 이제 구상권 행사하라 이런 방안을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네. 국가가 먼저 우리 좀 보상을 좀 해달라. 전세금 전체는 아니더라도 네. 일부라도 좀 보상을 하고. 너무 고통이 크니까요. 그렇죠. 예, 고통이 예. 너무 크니까 네. 나머지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좀 늦게 받으면 안 되겠나.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뭐 5천만 원 1억이 상당히 큰 돈인데 네. 미리 좀 해달라는 건데 국토교통부는 계속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재원이 마련이 안 된다. 물론 국토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작년에 국토부가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피해 입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3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네. 돌려받지 않는 돈이 한 5억 원 정도, 5조 원 정도. 5조 정도 되니까 네. 네. 1인당 평균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회수 가능한 게 5조 중에 1조에서 많아야 2조 정도만 회수가 되고 3조는 네.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세를 메워야 되는데 좀 힘들다는 반응들이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은 좀 칠 것 같은데 네. 또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 부족한 기금 결국에는 주택도시 기금이거든요. 근데 주택도시 기금이 최근에 전세 사기 때문에 네. 2011년에 49조 원 정도 됐는데 지금 한 거의 12조 정도 남았고요. 네. 이게 청약 통장을 납입한 돈인데 네. 최근에 또 사회 초년생들이 당첨도 안 되고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통장 해지를 해지 많이 1년에 하죠. 한 80만 명 정도 해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안 그래도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문제는 또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장기간 이제 전세로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여겨졌던 그 분양 전환형 그렇죠. 좀 그 민간인데. 민간 임대 아파트 네네네. 이게 이제 분양가 산정을 지금 무슨 마찰이 있나 봐요. 이게 이제 관건이 뭐냐면은요. 예.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꽤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량 자체가 뭐 한 49곳에 네. 3만 9천 가구 거의 4만 가구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뭐가 네. 문제냐면 예. 분양을 받고요. 임대로 살다가 네.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분양가를 최초 분양가로 해주면 참 해피하겠는데 최초 분양가가 언제 처음에 거기 처음에 들어갈 우리가 보통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네, 계약할 네, 때 네, 네. 근데 계약할 때 가격이 아니라 살고 나서 분양 전환 받을 때 주변 시세의 80%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인데 네. 여기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판교에 있는 고등동에 아파트가 이제 한 사례가 되는데 네. 들어갈 때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내고요. 네. 이제 분양 홍보하시는 분들이 한 8억 정도 될 것 같아. 나중에 분양 전환할 분양할 때 때. 주변 시세의 80%니까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12억이 올랐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억 예상했는데 12억이 나오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소송을 했는데 결국에는 입주자들이 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적 내용을 보게 되면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다.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는 정부도 최초 분양가라 하든 아니면 어떤 기준을 지금이라도 좀 법을 개정하더라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